신혼이었던 셰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DNA를 통해 23년 만에 범인을 찾아냈는데, 범인의 정체에 수사관들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86년 2월, 셰리와 존은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 위치한 벤라이즈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은 데이터 회사에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였고, 잘생긴 외모와 운동을 좋아해 모델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셰리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치과를 개업해 세 딸을 키우고 있었죠. 부부는 유난히 셰리를 좋아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셰리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셰리는 재능 있는 소녀로 자라 16살 때 대학교에 입학까지 하였죠. 또한 그녀는 초고속으로 승진해 20대 때 간호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셰리가 존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셰리의 아버지는 처음에 존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셰리의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이며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는 성격이었지만 존은 자유로우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부모들과 같이 결국 부모님은 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1985년 5월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됩니다. 결혼 전 셰리와 존은 고급 주택으로 이사한 뒤 동거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첨단 방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1980년대 후반 LA의 치안은 엉망이었지만 부부가 사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1985년 11월 23일 마침내 셰리와 존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약 3개월 후인 1986년 2월 24일 아침 일찍 일어난 존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셰리는 늘 간호사들에게 강의했고 그날 오전도 역시 강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셰리는 남편에게 전날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 같다며 병원에 전화해 휴가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아내에게 진료받아보라고 말하며 오전 7시 20분경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오전 8시 존은 아내가 걱정돼 전화하려 했지만 아내의 잠을 깨우는 게 아닐까 싶어 결국 전화 걸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존은 수화기를 들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존은 아내가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곳에도 셰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존은 여러 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셰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오후 5시 55분 존은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진입로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고 아내에게 약혼 선물로 주었던 아내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셰리가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카펫 위에 쓰러져 있었죠. 이어 존이 셰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를 만져보니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집안을 확인해보니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존은 출근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날 방범 시스템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전 9시 45분경 이웃은 셰리의 집 차고를 지나갔는데 그때 차고 문은 열려 있었고 셰리의 차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존이 오전 10시에 집에 전화했을 때 셰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오전 10시 이전에 범행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셰리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바닥에 깨진 꽃병으로 보아 아마도 셰리는 꽃병으로 머리를 맞았을 것입니다. 현관문 근처 바닥에서 셰리의 손톱과 밧줄도 발견되었습니다. 셰리의 손목에는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밧줄은 셰리의 손목을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층 유리창 문이 총알에 의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입로에서 발견된 유리 파편이 이 유리창에서 깨져 나간 파편이었죠. 이 같은 정황은 셰리와 범인이 2층에서 1층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눈에 띄는 보석함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셰리의 BMW 차량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는 범인에게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면봉을 이용해
물린 자국에서 DNA를 채취한 뒤 나중을 위해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셰리는 목욕 가운 안에 속옷만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강도가 갑자기 침입해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셰리의 몸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되었죠. 우선 그녀의 남편인 존을 범인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피해 여성 중 높은 비율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추측은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셰리를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그녀가 강하게 저항해 결국 살해했고 두려움을 느낀 범인이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존을 신문했지만 그는 오전 일찍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존은 셰리를 잃은 충격에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혀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며 뚜렷한 동기도 없었죠. 그렇게 수사는 강도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오후 1시경 셰리의 아버지는 존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딸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셰리의 아버지는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사위가 이 소식을 왜 제때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죠. 일주일 후 도난당한 셰리의 차는 그녀의 집에서부터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자동차 키는 꽂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 안에서 여러 개의 지문과 머리카락을 발견했지만 대부분 셰리의 것이었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2명의 라틴계 남성이 셰리의 집 근처에서 총구를 겨누고 한 여성을 약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6주 후 셰리의 집에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강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집 구조는 셰리의 집 구조와 매우 유사했고 피해자는 범인 2명이 라틴계 남성이라고 알렸습니다. 셰리의 몸에서 발견된 총알은 38구경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피해자 역시 그 2명의 남성이 38구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10월이 되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셰리의 부모는 현상금 1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2명의 라틴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들의 몽타주를 공개하였죠. 그해 LA에서 83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38건이 해결되었지만 셰리의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293건 중 한 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존은 회사를 그만두고 LA를 떠났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셰리의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찾아 범인을 잡아달라며 재촉하기도 했었죠. 당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셰리 사건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틴계 남성 2명도 잡히지 않았고 셰리의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 DNA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LA 경찰은 미제 사건팀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진전은 더뎠습니다. 2004년 12월 범죄학자인 제니퍼는 셰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증거실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셰리 사건의 DNA 샘플을 찾아냈고 DNA 분석 결과 이 샘플에는 두 사람의 DNA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중 적은 양의 DNA는 셰리와 일치했고 양이 많은 DNA는 낯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이 DNA를 1998년에 시작된 DN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그녀가 검사하는 범인의 염색체는 XY였는데 이 샘플의 염색체는 XX로 즉 여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이 사실을 미제팀에 알렸지만 그러나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제니퍼는 이 증거를 다시 기록보관소에 보관해야 했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5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2009년 LA의 범죄율은 크게 떨어졌고 수사관들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미제 사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짐 형사가 셰리 사건을 배정받았고 그는 제니퍼의 보고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셰리의 팔을 물은 사람이 만약 여자라면 2명의 라틴계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짐 형사는 이전 추측을 엎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제 짐과 그의 동료들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든 사건 파일을 검토한 후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선 셰리의 집은 방범 시스템 안내문이 붙여 있었습니다. 보통 범인들은 이런 집을 선택하지 않았죠. 당시 주변 이웃들이 제공한 단서를 근거로 범인과 셰리 사이에 약 60분에서 90분간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만약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재빨리 집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혹은 제압한 후 서둘러 금품을 훔쳐 현장을 벗어나야 하지만 범인은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셰리와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셰리와 다툼이 길어지면서 결국 범인이 참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탐문하고 조사한 뒤 5명의 여성 용의자를 나열하게 됩니다. 그 5명 중 놀랍게도 여경도 포함돼 있었죠. 스테파니는 1983년 경찰학교에 진학했고 사건 당시인 1986년 그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파트너와 함께 미술품 도난 사건을 담당했으며 이 분야를 수사하는 부서는 미국 전역에서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곧 3명의 여성은 DNA를 통해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고 이제 셰리와 논쟁을 벌였던 여성 간호사와 스테파니 2명만 남게 되었죠. 수사관들은 비밀리에 그 여성 간호사의 DNA 샘플을 채취했고 비교 결과 해당 간호사 역시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용의자 명단엔 이제 스테파니만 남게 되었죠. 수사관은 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존은 셰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스테파니를 의심했었지만 당시 존은 셰리 아버지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었다고 말했죠. 당시 존이 스테파니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수사관은 셰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수사관은 23년 동안 이어온 셰리 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넬슨은 누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넬슨은 한 사람이 떠올랐죠. 넬스 부부와 딸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그들은 자주 전화통화도 했었습니다. 셰리는 결혼하기 직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평소 씩씩했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셰리는 아버지에게 존과 동거하고 있던 어느 날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스키를 가져왔고 존에게 왁싱 작업을 부탁했죠. 그 여성이 떠난 후 결국 셰리는 존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존은 셰리에게 그 여자와 데이트만 했을 뿐 정식으로 사귄 적은 없었다고 말했고 현재는 완전히 헤어졌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셰리는 그 말을 듣고 존이 스키에 왁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존은 셰리에게 그녀를 무시하라고 말하며 결국 그 스키에 왁스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스키를 가지러 다시 셰리의 집을 찾았고 그때 셰리는 그 여성에게 다시는 자기 집에 오지 말라며 경고했죠. 얼마 후 셰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경찰복을 입고 허리에 권총을 찬 여성이 셰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여경은 바로 얼마 전 스키를 맡겼던 스테파니였습니다. 즉시 셰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스테파니와 존의 관계가 매우 수상하다고 알렸죠. 이때 셰리와 존의 결혼식은 겨우 3주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는 셰리의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셰리에게 자신과 존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만약 자신이 존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그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살해되기 얼마 전 셰리는 아버지에게 스테파니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털어놓기도 했었죠. 사건 발생 후 넬슨은 담당 수사관에게 존의 전 여자친구인 스테파니가 수상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경찰관이었고 존 역시 스테파니가 셰리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은 존의 말을 믿었고 넬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느꼈죠. 이렇게 스테파니에 대한 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넬슨은 경찰서장에게 딸을 살해한 범인이 스테파니 같다며
그녀를 조사해 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끝내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넬슨은 몇몇 형사들에게 자신의 추측을 말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2009년 넬슨은 지명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털어놨죠. 스테파니와 그녀의 남편은 베테랑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에게 오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퇴근 후 주변 동료들이 알 수 없도록 은밀히 조사할 수밖에 없었죠. 수사팀은 사건 당시 스테파니의 출근 기록 파일을 찾아냈고 사건 당일인 1986년 2월 24일 그날 스테파니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사건 발생 13일 후 스테파니가 자신의 개인 총기를 도난당했다며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부두 근처에 차를 주차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차에 침입해 현금과 옷 그리고 총이 들어있는 운동 가방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었죠. 수사팀은 스테파니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던 총이 범행에 사용된 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수사팀은 스테파니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양한 딸을 데리고 쇼핑을 했는데 그때 그녀는 음료를 마시고 플라스틱 컵을 버렸죠. 수사팀은 스테파니가 버린 플라스틱 컵을 수거했고 DNA 대조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존과 마찬가지로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때 스테파니는 여자 농구팀에서 활약하며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마침 존도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졸업 후 처음 관계를 가졌고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존은 스테파니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저 육체적 관계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스테파니는 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존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1984년 여름, 존은 셰리를 만나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존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까지 열어주기도 했었죠. 1985년 5월, 존과 셰리는 약혼하게 되었고 이때 스테파니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테파니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생각해보라며 울면서 애원하기도 했었죠. 스테파니의 요청으로 존은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때 스테파니는 관계를 요구했지만 존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로소 존은 스테파니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몇 주 후 그는 셰리와 함께 이사했지만 스테파니는 존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스테파니는 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코 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사건 발생 이후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승진했고 사건 10년 후인 1996년 스테파니는 동료 경찰관과 결혼해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23년 후인 2009년 6월 5일 마침내 스테파니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스테파니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죠. 이후 수사팀은 스테파니의 집을 수색했고 1980년대 중반 그녀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존에 대한 사랑과 그의 약혼에 대한 좌절감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컴퓨터에서 존의 이름을 여러 번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테파니는 체포된 날부터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은 알 수 없게 되었죠. 재판은 2012년 초 LA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존이 27년 만에 증언을 위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었죠. 그는 이제 53세가 되었고 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으며 이미 새 가정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언 도중 몇 차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고 약혼 후 스테파니와 한 번 잤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스테파니가 질투심 때문에 셰리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테파니의 변호인은 셰리의 사건 얼마 후
인근에서 비슷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이 지목한 2명의 라틴계 남성이 범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DNA 샘플은 보관 절차에 문제가 있어 나중에 스테파니의 DNA가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죠. 며칠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당시 52세였던 스테파니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결정했고 그녀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3년간 스테파니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이어나갔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스테파니의 최초 가석방 적합성 심리는 2023년 11월 16일에 열렸고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